어디서 시작됐는지 묻는다. 어디쯤 다 있는지. 우리 바라볼 그곳은 어딘지, 무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걷는다. 다부진 발걸음으로 걷는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때론 더디고 길게만 느껴져 숨이 차올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는 험한 땅 뿌리 내려온 우리는 푸르게 잎을 들이우리. 모든 숨 쉬는 것이 따뜻한 곳에서 깨끗한 숨 쉴 수 있게. 걷는다. 다부진 발걸음으로 걷는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때론 더디고 길게만 느껴져 숨이 차올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는 험한 땅 뿌리 내려온 우리는 푸르게 잎을 들이우리. 모든 숨 쉬는 것이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는 험한 땅 뿌리 내려온 우리는 푸르게 잎을 들이우리. 모든 숨 쉬는 것이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울 수 있게 모든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울 수 있게. 와, 시로 시작하는 얼스얼스 정말 좋은데요? 모든 숨 쉬는 것이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울 수 있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푸른잎 들이우며 다부진 발걸음으로 걷자는 말이 마음에 정말 와닿죠? 아니, 이렇게 예쁘고 감동적인 글을 들으니까 노래로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경의 바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는 새에 그 바람이 이루어지다니요. 시와 같은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온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산림과학 100년을 기념하는 즈음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이 각기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을 생각하며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래를 먼저 듣고 시작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운경의 바람을 듣고 가야겠죠? 온봄이 부릅니다. 길 위에서. 묻는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묻는다. 어디쯤 다 있는지 우리 바라볼 그곳은 어딘지 무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걷는다. 다부진 발걸음으로 걷는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때론 더디고 길게만 느껴져 숨이 차올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는 험한 땅 뿌리 내려온 우리는 푸르게 잎을 들이우리. 모든 숨 쉬는 것이 따뜻한 곳에서 깨끗한 숨 쉴 수 있게.
모든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울 수 있게 라고 말한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인상적이네요. 네, 온봄님의 딸 목소리예요. 그런데다가 또 산, 나무, 숲 그 안에 깃든 생명들을 돌보는 일을 해서 그런지 진짜 따뜻한 감성이 잘 녹아드는 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로 우리들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단원 FM 얼스의 얼스 시작합니다. 웅경, 네. 요즘 컴퓨터 앞을 떠날 새가 없이 바쁘다고요? 네, 뭐 그러네요. 개국식도 있었고 또 공모사업 관련 업무가 계속 또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고 또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준비를 위한 또 여러 회의와 운영 업무 등으로 끊임없이 일이 좀 쏟아지는 중이긴 해요. 와, 이럴 때일수록 정말 건강을 잘 챙겨가면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 없이 일을 어떻게 했나 싶어요. 다 종이에 썼죠. 음, 뭐 일은 둘째치고 글 하나라도 쓸라 치면 공책을 펼쳐서 생각나는 대로 쓰다가 또 틀리면 쫙쫙 긋고 또 다시 쓰고 뭐 글의 배치가 마음에 안 들면 동그라미 막 치고 화살표로 이리 꽂았다 저리 꽂았다 그렇게 참 힘들게 좀 썼었죠. 맞아요. 이게 글을 쓰는 일이 직업인 분들, 특히나 장편 소설 쓰시는 분들은 그 작업들을 어찌 해내셨을지 정말 상상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작가와 관련된 그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 쓰다가 틀리거나 마음에 안 들면 막 구겨가지고 확 던지고 또 작업하는 공간에 막 버려진 종이더미 막 쌓여 있고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와, 창작의 고통. 이 고통에 대한 생각은 했지만 새로 쓰는 작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뭐 책상 위의 데스크탑, 가방 속에 든든하게 자리한 노트북들을 떠올리면서 물건 이야기 6번째 주제로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 처음 컴퓨터 보았을 때 아주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제 생애 첫 번째 컴퓨터는 20대 중반에 회사를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을 몽땅 지불해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막내 동생에게 선물했던 건데요. 당시엔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로 뭘 했을까 궁금해서 막내 동생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까지 네. 뭐라고 하던가요? 정말 궁금한데. 우리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상황극이요? 네. 나는 얼쑤, 운경은 동생으로요. 네, 동생. 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태성아, 너 그 기억나? 너 고등학교 뭐. 다닐 때 누나가 퇴직금 받아서 엄청 비싼 컴퓨터 사줬었잖아. 오, 기억나지. 너 그때 그 컴퓨터로 뭘 했는지도 기억나냐? 글쎄, 게임 같은 거 하지 않았어? 게임을 깔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그 외에 지뢰찾기처럼 아예 기본 프로그램으로 깔려있는 거 있었잖아. 그렇지. 지뢰찾기도 하고 프리셀도 하고 뭐 통신도 하지 않았어? 했지. 천리안인가 나오늘인가 하여튼 했는데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 맞아, 맞아. 통신을 하기엔 참 답답한 구석이 있지. 그리고 또 뭘 했어? 연예인 사진 출력할 때 썼지. 그때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서 인터넷에서 뭐 연예인 사진을 다운받거나 이러진 못하지 않았나? 인터넷이 되긴 했던 것 같은데 집에서 편하게 활용할 수준은 안 됐던 것 같아. 디스크에 연예인 사진 저장해서 프린트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지 아마? 그러니까 그 고가의 컴퓨터로 아주 느린 통신을 조금 하고 연예인 사진을 프린트하는데 잘 사용했다는 거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또 저 역시도 집에 컴퓨터가 있긴 해도 기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컴퓨터를 만져볼 일이 없었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얼쑤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은 그 컴퓨터를 뒤집어 씌워놓는 뭐 커버? 네.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거기에 먼지 쌓일 정도로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집이나 저 집이나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귀한 자원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고 보급된 컴퓨터가 제 역할을 한 집이 과연 얼마나 될까 초기에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가 좋아지는 만큼 우리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이나라 지표에서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을 검색하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급률과 보유율 표가 나오거든요. 2000년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49.8%, 가구 컴퓨터 보급률이 71%였네요. 2022년에는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81.9%, 가구 컴퓨터 보급률이 81%니까 전체 가구 수를 10이라 하면 10가구 중에 8가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 보급이 되었다는 거네요. 네, 저 역시 컴퓨터로 대부분의 수업 자료를 만들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궁금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 전자기기와 기술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환경과 이 휴대폰 없이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뿐만 아니라 애니 레너드가 물건 이야기에 기록한 것처럼 전자기기들 덕분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수색할 수도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현장을 기록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순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순기능만큼이나 전자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모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오염을 덜 보이는 오염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고 애니 레너드는 말하고 있는데요. 전자제품은 초미세먼지도 걸러야 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첨단 제품의 생산에 적용하는 하이테크 개발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슈퍼 펀드를 지정했다고 하죠. 네, 독성 물질 오염이 너무 심해서 우선순위로 청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을 슈퍼펀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실리콘밸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실리콘밸리가 특별한 정화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지역에 속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첨단을 달리는 꿈의 기업들이 모여있다고 알려진 실리콘밸리에 환경오염의 어떤 대명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또 제품은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모든 공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묵인하고 실행하는 건데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어디에서 자원을 얻고 어떻게 제조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건 20년 이상 쓰레기를 추적하고 물건 이야기라는 걸출한 책을 펴기까지 한 환경운동가도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업들은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하이테크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대할 때는 대기업의 이름표가 붙은 걸 얻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의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을 대기업이 모두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수많은 외주 업체에서 물건을 만들고 들여오기 때문에 더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물건 이야기에는 이 마이크로칩에 대해 꽤나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던데요. 네, 마이크로칩은 컴퓨터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칩 제조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얇은 기판인 칩은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금속 회로를 새겨 넣어서 전류가 흐르게 하고 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리콘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 재료 말인가요? 네,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 자체로는 그다지 유독하지 않다고 해요. 또 기판 제조에 실리콘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물론 실리콘에 많이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호흡기 질환과 규폐증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요. 컴퓨터에서 실리콘 사용량이 적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면 마이크로칩 제조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하고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기판을 만들려면 실리콘을 갈아서 가연성, 부식성, 독성이 높은 액체에 넣어서
녹이고 완성되기까지 무려 250가지가 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50가지가 넘는 단계를 사람들이 알아내고 만들어낸다는 것 또한 경이롭네요. 놀라울 따름이죠. 네. 그 과정에서 열을 가하고 증발되고 남은 것들이 결정화되도록 두었다가 또다시 열을 가해서 굳혀가지고 원통형으로 만들고 산성, 부식성 용액들을 거치고 세척된 원통을 얇게 썰어서 기판을 만듭니다. 이야기하면서 숨이 차네요. 저도 숨이 차요. 저도 숨이 차면 안 되는데 네네. 이 숨고르기 할 시간을 갖게 될 음악 한 곡 들으면 좋겠네요. 그럴까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긴 꿈이었을까 저 아득한 세월이 거친 바람 속을 잠모래도 걸었네. 긴 꿈이었다면 더덥게도 잊힐까. 대답 없는 길을 나 외롭게 걸어왔네. 푸른 잎들 덮고 새들 노래를 하던 들의 옷의 향기 어여쁜 시간은 지나고 고마웠어요. 스쳐간 그 인연들 아름다웠던 추억에 웃으며 인사를 해야지.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았다면 이 밤 외로운 술잔을 가득히 채우리. 푸른 하늘 위로 웃음 날아오. 꽃잎보다 붉던 내 젊은 시간은 지나고 기억할게요. 다정한 그 얼굴들 나를 떠나는 시간과 조용히 악수를 해야지. 떠나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면 이 밤 마지막 술잔에 입술을 맞추리. 긴 꿈이었을까 어디만큼 왔는지. 문을 열고서니 찬바람만 스쳐가네. 바람만 스쳐가네. 가수 최백호 씨의 노래를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다니. 저 아득한 세월이 거친 바람 속을 참 오래도 걸었네. 라는 가사가 지금 이 4월이라 그런지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슴이 저릿저릿하네요. 세상 모든 일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누는 환경 이야기의 핵심이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이익만을 쫓다 벌어진 일들이 많다 보니 세월호와도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이야기하는 당위성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럼 숨고르기 한번 했으니 기판을 만드는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그럴까요? 이제 원통을 얇게 썰어서 기판을 만든 것까지 얘기했는데요. 네. 이 기판 위에 회로를 새기게 됩니다. 이 공정에서도 유독한 금속과 기체, 식가객이 사용되고 있어요. 실리콘에 전기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안티몬, 비소, 붕소, 인과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가고요. 식가객이요? 무슨 뜻일까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용어라서. 예, 식각은 화학약품의 부식작용을 응용한 표면 가공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식가객인 거죠. 식각은 금속이나 돌, 유리 등의 표면에 산 또는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디자인하거나 이미지를 새기는 공정이에요. 반도체에 있어서 핵심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정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공정이네요. 네, 우리가 잘 몰라도 마이크로칩이 엄청 거대하진 않잖아요. 컴퓨터도 소형화되고 마이크로칩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이 안에 회로를 새긴다는 건 상상하기 쉽지 않죠. 식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건식 식각과 습식 식각이에요. 네. 발음도 어렵네요. 네. 이 어려운 두 그 발음이 있는 건식, 습식, 식각에 이 두 가지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식 습각은 플라즈마나 이온 빔을 사용해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가스 배출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화학 용액을 사용해서 재료를 제거하는 습식 식각은 화학 용액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어요. 그 전기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독성 물질 이름 중에 아까 나온 붕소, 비소, 인 이런 거 들어봤는데 안티몬 정말 낯선 물질이에요. 보호용 도금으로 사용되고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안티몬은 의약품이나 방염제, 페인트, 세라믹 등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비소처럼 독성이 강해서 극소량으로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고 하니 산업 현장에서 안전 설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겠어요. 핵심 공정이라 하니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떤 방법이든 환경에 해를 끼치는 거라 참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디지털 쓰레기라는 책을 저술한 엘리자베스 그로스먼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 한 곳에서 500에서 많게는 1000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많은 화학물질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한다는 걸까요? 이 모든 게 기판을 만드는 작업이 워낙 정밀하고 복잡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들이 보통 청정실에서 진행되거든요. 그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 중에서 이러한 오염에 노출되어 사망하거나 큰 병을 얻은 사례는 정말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그러니까 2024년 3월 초에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물질이 배터리, 휴대폰 사업장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반올림이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작성한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선 통신, 가전,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 가운데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 물질 비중은 반도체 사업장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휴대폰 등 무선통신 부분에 사용되는 77개 유해 화학 물질 중에서 발암물질 비중이 16%나 되더라고요.
또 태아나 산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21%나 되고요. 삼성전자 노동자 3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본인 혹은 가까운 동료 중 암이나 희귀질환 발병 사례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전에서 15%, 가전통신에서 12.2%로 나왔는데 이는 기흥과 화성, 평택, 온양에 있는 반도체 사업장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아마도 황유미 씨처럼 반도체 노동자의 죽음 이후 삼성 쪽이 반도체 쪽 안전 설비를 확충한 데 비해서 다른 전자 쪽 부분에는 신경을 덜 써서 그런가 싶어요. 그러니 사건이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의 차이가 크다는 걸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방송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자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판 하나에 대해서도 정말 무수하게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컴퓨터와 환경의 저자인 유엔 대학 에릭 윌리엄스에 따르면 기판 하나를 생산하는데 물 20리터와 화학물질이 완성된 기판 무게의 250배가 들어간다고 해요. 또 100와트짜리 전구를 18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가열하고 냉각하고 청정실 유지를 하고 이런 추가적인 에너지가 또 투입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절대 단순한 물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여겨집니다. 네. 컴퓨터가 마이크로 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체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요. 그 실리콘밸리 유해물질 연합과 전자제품 회수 연합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PC에 들어있는 유해물질로 모니터와 본체에 공통으로 쓰이는 플라스틱이 있고요. 모니터에는 육각크롬, 바륨, 나비, 그리고 본체에는 수은과 베릴륨, 납, 카드뮴과 같은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다 뭔가 좋지 않은 물질로 기억되는 그 이름들이어가지고. 앞서 다뤘던 물질들도 네. 있었어요. 네. 네. 그 얼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책을 읽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더 알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작정하고 감추고자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일들을 해낸 사례가 꽤 있습니다. 먼저 물건 이야기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에는 개발 중에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온라인 도구 굿가이드가 있는데요. 소비재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찾아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방송을 듣고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든 스스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으니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정보를 검색해 생활에 활용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환경 실천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네요. 네, 소비자들이 단순히 성분이 좋은 것만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 대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에 발맞춰 기업들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컬트 뷰티라는 영국의 뷰티 편집숍에서는 사이트 내의 제품별 생산 과정 그리고 또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주고 있다고 해요. 또 그린워싱에 대한 개념과 사례, 중요한 핵심적 환경 문제를 두고 일부가 친환경적인 속성을 지녔다고 해서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하는 것들을 짚어주는 테라초이스 같은 웹사이트도 있고요. 소비자들이 좀 더 똑똑해지고 깐깐해져야 환경에 대한 문제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깐깐해져서 자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어요? 존 무어? 영화 감독? 인텔의 창립자 고든 무어가 경험적 관찰에 바탕을 둔 결과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 카버미드가 무어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고 하는데요. 전자산업계가 따라가야 할 덕목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직접 회로의 성능이 24개월, 그러니까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애니 레너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을 갖게 해주는 글을 썼습니다.
전자산업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만드는데요. 어떤 전환적 사고를 갖게 하나요? 자세히 알든 두루뭉실하게 알든 지금 만들어지는 것처럼 물건이 만들어지면 너무나 큰 환경적 위해 요인이 많다는 것, 그리고 또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물건들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대안이 있다 해도 너무나 큰 비용이 든다는 말로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니까 그 말이 나오면 더 이상 반박할 수도 없고, 또 더 반박한다 해도 뭐 이상주의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쵸. 그래, 네 말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뭐 이러면서요. 네. 그 애니 레너드는 24개월마다 2배로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라면 쓰레기를 줄이고 독성 물질을 없애고 폐기물을 적게 만들고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왜 알아내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면 정말 그런데 성능과 미래, 건강과 환경, 사회적 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걸 못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실제로 이를 목표로 한 선언과 서약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25년 전인 1999년에요. 와, 시대를 엄청 앞서갔다고 볼 수 있네요. 25년 전에 만들어진 선언과 서약이 잘 지켜졌더라면 오늘 얼스에서 실천 사례와 나아진 환경에 대해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방송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10년 후 또는 20년 후를 상상할 수 있는 실천이 따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름하여 청정 생산을 위한 범대서양 네트워크에서 기술적 혁신 외에 환경과 보건,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혁신을 추구하고 기술적으로 향상된 새 전자제품을 선보일 때마다 환경, 보건, 안전, 사회정의 부분에서도 동일한 비율만큼의 향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자제품 지속 가능성 서약이 이루어졌던 그때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전자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산과 바다가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컴퓨터의 성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더 황폐해지고 있으니까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어쩌면 답인 듯합니다. 좀 느려도 제 노트북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 성능 좋은 전자제품을 사고자 하는 충동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오늘 방송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서약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착하고 정의로운 소비자로서 제가 소유한 전자제품들을 오래 아끼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혹시 새로 구입하게 된다면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을 꼭 짚어보겠습니다. 착하고 정의로운 소비자에게는 노래 선물이 따라가야겠지요. 네? 와, 네, 신해철이 부릅니다. 길 위에서. 차가워지는 겨울바람 사이로 난 거리에 서 있었네. 크고 작은 길들이 만나는 곳, 나의 길도 있으리라 여겼지. 생각에 잠겨 한참을 걸어가다 나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나는 않았었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나의 첫 깨어남이었지. 난 후회하지 않아. 아쉬움은 남겠지만 아주 먼 훗날까지도 난 변하지 않아. 나의 귀를 가려 하던 그 순간처럼 자랑할 것은 없지만 부끄럽고 싶진 않은 나의 길,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그대여 날 지켜봐 주오. 끝없이 뻗은 길의 저편을 보면 나를 감싸는 두려움,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 멀어. 언제나 누군가를 찾고 있지. 세상의 모든 것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삶의 끝 순간까지 숨가쁘게 사는 그런 삶은 싫어. 난 후회하지 않아. 아쉬움은 남겠지만 아주 먼 훗날까지도 난 변하지 않아. 나의 길을 가려 하던 그 순간처럼 자랑할 것은 없지만 부끄럽고 싶진 않은 나의 길, 언제나 내 곁에,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그대여 날 지켜봐 주오. 이 세 번째 노래를 듣고 보니까 오늘도 좀 공통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얼수의 용이 주도한 면이 선곡에서도 작용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제 눈치를 챌까 싶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네 곡 모두 제목이 길 위에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신해철이 부른 길 위에서처럼 자랑할 것 없지만 부끄럽고 싶지 않은 나의 길, 이 나의 길을 모두가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자랑할 일도 많은 그런 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순의 자동차가 얼마 전에 그 시한부 판정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소유할 수 있는 물건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덩치가 큰 게 자동차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동차를 만난 게 딱 12년 전이었거든요. 어, 우리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자동차예요. 처음 살 때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그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조만간 폐차해야 된다는 정비소의 진단을 받고는 정말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사람처럼 나이가 먹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뭐 흰머리가 나는 것도 아니라 정말 겉보기엔 너무 깨끗해요. 맞아요. 제가 봤는데 겉에서 보면 새 자동차처럼 보이던데. 정말 아끼면서 탔으니까요. 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배기가스 저감 장치도 제 역할을 못하니까 계속 정비소에 갈 일이 생겼어요. 구입하고 7, 8년 지난 후부터는 매년 1, 2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드는 고장이 생겼는데 이제 단종이 되어서 동네 정비소에서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자동차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고민이 아주 컸겠어요. 그 시댁이 정읍이거든요. 아, 그래서 고속도로로 이동이 잦은 편인데 110km 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 70, 80km로 달리는 차들을 볼 때 아, 저 운전자 졸음 운전한다. 휴대전화 보면서 하나 보다. 아니면 초보 운전자인가? 막 이런 추측을 하면서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차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를 넘지 못하고 나서야 아, 그동안 우리가 답답하게 여겼던 차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짜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또 다른 운전자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아, 이 자동차처럼 전액 대출을 받아서 새로 사야 하나? 아니면 리스를 이용해야 하나? 중고차를 알아봐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남편은 자동차 없이 1년 정도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럼 그러다 해당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 엔진을 내려보고 나서야 교체는 안 하고 손을 보는 비용으로 144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왔습니다. 이틀 전에. 전에 쌩쌩 달렸을 때만큼의 속력이 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그래도 한시름은 낫겠어요. 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엄청 두들겨 댔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죠. 네. 근데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쓰자. 이런 좌우명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고 해야겠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디가 약해져서 다시 정비소를 갈지 알 수는 없지만 딸아이가 수리비까지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3천이라고 불러야겠다라더라고요. 구입할 때 당시 차값이랑 수리비 포함해서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더 아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요. 진짜 엄청난 금액이긴 합니다. 저도 자동차 경험을 좀 얘기해 보면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아주 오래된 엘란트라가 있었어요. 하얀색 엘란트라. 그것도 거의 그 당시 한 20여 년 뭐 이렇게 가까이 되는 그 온 가족이 아버님 산소 가는 용도로 구입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네 아이들, 시어머니까지 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까지 5, 6년을 차에 7명이 탈 정도로 승합차. 네. 그걸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20여 년이 이제 넘게 돼서 결국은 도로에서 퍼졌죠. 멈춰가지고 결국은 폐차를 했고요. 아이들이 2명이 있었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셋이지만 2명이었을 때 그 다음 차를 사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그냥 뚜벅이로 다녔거든요. 그걸 본 그 동네에서 알던 저의 선배 엄마가 우리 가족 4명이 어떻게 차 없이 다니냐 이래가지고 저희 차를 무상으로 양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 딸아이를 6개월 정도 한 국어와 글쓰기 지도를 해서 서로 품앗이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차를 얻어서 또 그 차가 세피아였는데 15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근데 한 21년 차 정도 되던 해에 또 퍼져가지고 그렇게 또 5, 6년을 또 중고차를 탔고 지금 있는 차는 처음으로 산 새 차예요. 남편이 20여 년 넘게 운전 만에. 그래서 이제 그 차는 곱게 오래 타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금보다는 덜 편하게 살아야겠구나. 맞아요. 또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쓰임이 닿도록 곁에 둬야겠다는 깨달음을 또 얻게 되고요. 아까 컴퓨터가 사실 요즘은 고장이 나지 않아도 새로운 사양의 컴퓨터가 생기면 바꾸죠. 그죠, 계속해서 바꾸잖아요. 핸드폰처럼.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멈춰야 되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그 물건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저도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물건에 이름 붙여주는 그 그림책 있죠? 아, 딸아이가 어렸을 때 자주 읽어줬던 그림책이고 아이들과 수업할 때도 되게 자주 활용했던 그림책 중에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물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건 물건과 더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소중하지 않은 존재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딸이 얼마나 직관적인 아이냐면 고등학교 때 노트북을 처음 사줬거든요. 생애 첫 노트북이잖아요. 근데 그 노트북을 1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싸지 않은 물건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110이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 아까는 110이. 자동차도 3천. 굉장히 직관적으로. 네. 그러면서 굉장히 아끼고 사는데 지금도 그 노트북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누구 딸이겠어요. 그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는 사실 저도 재미있게 읽었던 그림책이고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읽어준 그 경험도 있어서 한번 이 책 읽어볼까요? 좋은데요.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 전찬준의 길 위에서 듣는 동안 우리 한번 준비해 볼까요? 어느 날 문득 길 위에서 눈을 떠보니 내 주위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더군. 난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과 그저 외면함으로 모든 것들 위로했네. 하지만 난 내 안에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 없고 끝을 모르는 지금은 더 이상 싫고 지나간 첫사랑을 생각해보니 그 시절 내가 얼마나 순수했던지 지금의 난 뭘 그리 겪었는지 왜 더 이상 순수함 없는 나 문득 창가에 빈 성인
성장꽃이 사막 한가운데 있어야 할 그 꽃이 작은 창가에서 곱게 피었네. 난 그저 감사의 표시로 물을 주지만 그 자리가 네 자리인지는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없는 말. 이젠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 사막으로 가자. 사막으로 이 사막 한가운데 있어야 할 선인장을 보면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길 위에서라는 제목의 노래가 이렇게 많다는 걸 오늘 새삼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내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운경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잘 서 있는 건가요? 글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잘 서 있는가는 잘 또 모르겠네요. 우리가 서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죠, 우리. 네. 그럼 그림책 읽어볼까요? 네,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입니다. 운경과 제가 한 쪽씩 읽어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어쩌면 그림책 낭독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끊긴 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그림책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자 읽어볼까요? 네. 네.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신시아 라일런트 글, 캐드린 브라운 그림, 신영건 옮김, 보물창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름들에게. 이름 짓기를 무척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자가용에게 배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할머니가 앉아 쉬는 헌 의자에는 프레드라는 이름을, 밤마다 누워 자는 침대에게는 로제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아온 집에게는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매일 아침 할머니는 로젠네에서 일어나 프레드에 앉아 코코아를 마시고는 배치를 몰고서 우체국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늘 누군가로부터 편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세금 고지서밖에 날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보다 더 오래 사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외로운 노인이 되는 게 싫었어요. 다정하게 이름을 부를 친구가 없다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름 짓기를 시작한 거랍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기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에게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할머니의 자가용 배치는 그 어느 차보다도 힘차게 굴러갔어요. 할머니의 의자 프레드는 한 번도 가운데가 푹 꺼지거나 한 적이 없고, 로제느는 비록 낡은 침대지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 적이 없었지요. 10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할머니의 집 플랭클린은 지난 20년 동안 하루같이 변함이 없었고요.
할머니는 그들보다 더 오래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무척 행복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배치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느라 밖에 나와 있었어요. 말끔히 씻지 않은 차와 함께 있는 것을 프랭클린은 원치 않을 거라고 할머니가 중얼거리는데 순해 보이는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출입문가로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참, 할머니는 출입문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돌적 위에 녹이 잔뜩 쓴 그 출입문은 오래가지 못할 게 뻔했거든요. 갈색 강아지는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강아지는 배가 고파 보였어요. 할머니는 배치 옆에 서서 한참 동안 강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끙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었지요. 할머니는 플랭클린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햄 한 덩어리를 꺼내 들고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배고픈 강아지에게 햄을 건네준 다음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배치가 내뿜는 연기가 해로울 것이며 프레드는 좀처럼 자기 위에 강아지를 안치려 들지 않을 것이며 로제는 강아지와 할머니가 함께 눕기엔 너무 비좁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랭클린은 강아지 털 날리는 것을 못 견뎌야 할 거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강아지는 가버렸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다음 날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프레드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창 너머로 강아지가 보였어요. 집에 가거라 할머니가 말했지만 강아지는 할머니에게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집에 가라니까 할머니가 큰 소리로 다시 말했지만 강아지는 계속 꼬리만 흔들 뿐이었어요.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